우리 자장이신 한병길 대사님께서 살짝 그 정치 경제 관련해서 멕시코 관련된 걸 말씀해 주셔서 제 입장이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계시는 대사님들이 중남미 전문가인데 비해서 저는 얼떨결에 멕시코 대사를 한 그런 느낌이라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아마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경험에 의해서 제가 배운 그 다음에 제가 습득한 그 경험의 토대로 그 한국과 멕시코 간의 정치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목이 되게 어려운데 시작은 아주 쉽게 하고자 합니다. 멕시코 그러면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저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가 아니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멕시코는 상당히 먼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다른 중남미에 비해서 가깝다고 한다고 하면은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먼 나라고 특히 2017년도 7월 기준으로 아에로메히코가 취항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더 멀게만 느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항하고 나서 그 아에로메히코 그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나 취항하길 잘했다. 일주일에 2편 정도로 운항을 시작했는데 1년여 만에 일주일에 7편 매일 운항할 정도로 승객이 많아서 본인은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얼마나 멕시코가 먼 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로 왔는지를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운항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도 하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는 낯선 언어입니다.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언어적인 거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 우리 상품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먼 요소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멕시코 간에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기 전까지 잘 몰랐었습니다. 호놀룰루만 생각하고 그때 미국에 보낸 이민만 있는 줄 알았는데 1905년도에 1033명에 해당하는 많은 그 이주민들이 멕시코의 그 선인장 농장인 에네켄 농장으로 이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디셨는지 그 지역에서의 평판은 아주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멕시코와 한국 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깊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가장 그 뜨겁게 다가오는 그리고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러시아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갔는데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그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를 얻은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쪽 사진은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그 멕시코 축구 팬들이 그 대사관으로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한국을 연호하고 한국인들은 형제였는데 이제는 멕시코인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 정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러시아 월드컵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웃으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뜻깊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 원장님께서 뭐 상세히 발표하실 텐데 그 K-팝과 한류도 멕시코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BTS가 2017년도 방문했었더라고요. 근데 BTS는 B자만 얘기 나오면 제가 연설할 때마다 막 환호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 경험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TS 그 팝업 스토어도 멕시코 시티에 열렸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그 열광적으로 그 멕시코 팬들이 있었냐면은 그 매장을 오픈하기 전인데도 그 매장 앞에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그 한류가 멕시코의 대세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슈퍼주니어가 공연을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슈퍼주니어한테 좀 실례겠지만 슈퍼시니어 정도 되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슈퍼주니어한테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이 넘는 그 멕시코 팬들이 열호와 같은 환호성을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슈퍼주니어나 BTS의 노래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인들은 한국말로 막 또박또박하게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 보고 내가 하나 정도는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멕시코인들의 한국 사랑은 아주 뜨겁습니다. 저 왼쪽 사진에 제가 있는 거 발견하셨나요? 저 뒤에 사진 보시면 저도 같이 그 현대무용단이 멕시코에 왔을 때 같이 그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포즈를 취하는 장면인데 멕시코에는 이미 한국의 문화라면 다 좋아합니다. 뭐 시든 시조든 그다음에 뭐 저런 현대무용이든 그래서 첫 번째 1년은 그 축구 가지고 그 제가 외교를 했다면 두 번째 1년은 한류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한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멕시코에 알리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코 영화는 한국에 2018년도에 상영이 돼가지고 한 35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모였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주 재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객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가족의 정을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가족의 정이라는 게 그 멕시코와 우리를 잇는 아주 끈끈한 정 같은 거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과 비슷한 날이 멕시코에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이제 망자의 날이라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하게 돌아가신 그 조상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와 유사한 우리와 아주 닮은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멕시코 한국 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재미있고 또 하나는 가까운 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멕시코가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나 살펴보면 무역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전 세계 교역국 중 수출만 가지고 전 세계에서 10위에 해당될 정도로 멕시코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남미로 분야를 좁힌다면 중남미에서는 2018년도의 경우 멕시코가 제1위의 수출 대상국이었고 제1위의 흑자 창출국이었습니다. 숫자는 옆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빼놓고 무역만 얘기할 수는 없고, 투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980년대 말에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누적 투자액이 약 70억 불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섰고, 우리 기업체가 한국에서 투자한 기업체만 해도 430개, 아마 제가 떠난 지 한 1년 됐으니까 한 450개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한국과 멕시코 간에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뭐 스포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병길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에 멕시칸들이 많이 참전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그 한국 그 대사관에서 참전 용사들을 생존해 계신 분들을 하고 같이 참전 용사회를 결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우리한테 뭐 물자만 지원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군에 속해 있었긴 하지만 멕시코인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희생과 노고를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듯이 멕시코는 다방면에서 우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쉬운 파트였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서 그 양국 정무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은 아까 추정욱 심의관이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2022년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수교를 1962년도에 했는데 그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뜻깊은 해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이라고 세계 4대 페스티벌의 하나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 우리가 2022년도 내년도에 주빈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행사를, 물론 세르반티노 행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돈키호테를 저술한 세르반테스를 기념하는 행사로 각종 공연, 그 다음에 심포지움, 뭐 전시회 등등 아주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 두 가지 행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상급이나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 방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그 방문한 이후에 아직까지 그 방문 기록이 없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물론 내년도가 쉽지 않은 해라는 건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들어서서 취임 첫 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잘 낸다면 뭐 미국 방문이나 뭐 유엔 방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한다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년에 뜻깊은 해가 행사가 두 가지나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위정책협의회도 외교장관급으로는 2015년에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강경화 장관 시절에 그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양자 회담, 외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고위정책협의회라고 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그 단순한 면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상급, 고위급의 회담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정례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양국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그때 2주 100주년 기념을 겸해서 우리하고 멕시코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도 항공편이 그렇게 증편될 정도로 가까워지고, 양국 간의 경제, 무역, 전통 우방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긴밀히 발전하고 성장한 지금 돌아볼 때, 이번 계기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것도 상당히 뜻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믹타는 조금 아까 언급해 주셔서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2013년도에 중견국 협의체로서 결성이 돼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5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중견국으로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회의가 매년 열리기 때문에 믹타 회원국 간의 관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쉬운 거는 믹타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게 활성화되고 믹타 협력이 강화된다면 정무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믹타를 정상회의급으로 올리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은 믹타 창설한 지 또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니까 차제에 믹타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그 양면 이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국제 정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로버트 퍼트남의 양면 이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친한 단체, 그 중에서도 멕시코의 그 하원에 구성되어 있는 멕시코 한국 의원 친선협회를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2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큰 친한 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걸 활성화를 통해서 멕시코는 아미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그 의원들을 활용한다면 그 아미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정무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멕시코 참전용사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멕시코 참전용사회의 가족이든 2세나 이런 분들하고의 접촉면을 넓혀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면 친한 세력, 지지 세력을 더욱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이민자의 날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메리다시와 캄페체시, 유카탄주에서 한국의 날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연방 차원에서 상원과 하원이 제가 있을 때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마침 떠나고 나서 하원까지도 통과가 되는 바람에 한국 이민자의 날이 특정 국가의 기념일로는 최초로
멕시코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정무관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메리다 시장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한국의 날 행사 퍼레이드 하는 장면입니다. 메리다 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주 온 분들의 그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그 다음에 멕시코 사회와 잘 융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마음에서 흔쾌히 한국의 날을 지정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정무관계 관련해서 물론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정무관계는 이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고, 경제관계와 관련해서도 크게 나눠서 멕시코를 통한 북미 시장의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지금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그 멕시코와 미국 간의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해서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 우리의 역할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USMCA도 나프타를 대체해서 새로 출범을 했는데 발효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발효한 후에 10개월치를 조사해 보니까 발효한 효과를 통해서 80개 정도의 기업들이 새로 투자했다고 할 정도로 USMCA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는 미국에 채 근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니어쇼어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 기업들도 많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화하고 있다는 측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석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서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참고하더라도 시간당 인건비가 멕시코가 4.8불 정도 수준인데 중국은 벌써 6.5불을 넘어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건비에 있어도 멕시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해서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 것은 계속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멕시코와 중남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2019년까지 교육량이 매년 100억 불씩 늘었던 기억이 있듯이 앞으로 멕시코 자체에 대한 시장 진출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에너지 시장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4조 5천억에 해당되는 원유 정제 시설 건설을 수주한 바가 있으며,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북부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3개나 건설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방 정부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도 우리가 진출하는 것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게 양국 관계, 특히 경제 분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죠? 시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멕시코 시티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중요한 인물이 마침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 과정에 새로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라는 멕시코 시장을 관저에 초청을 해서 전역을 하면서 다양한 양국 관계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얘기하는 와중에 멕시코 시티에 공공버스를 상당히 많은 공공버스가 있을 텐데 그 버스를 전부 하이브리드 버스로 바꾸겠다. 공기의 질을 감안하고
환경 개선 문제를 생각해서 하이브리드 버스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아이디어를 내도 되겠냐고 했더니 뭐 흔쾌히 좋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이브리드 버스로 가지 마시고 전기 버스로 가는 건 어떻겠냐. 중국이 과거에 유선 전화망을 계속 넓히려고 하다가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무선 전화망으로 확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게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멕시코 시티도 이왕하는 거 하이브리드 가지 말고 전기버스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좋아하시면서 본인이 하이브리드 버스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의견을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근데 하여튼 뭐 생각지 않게 한국 대사가 그 전기버스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취임 후에 그 교통부 차관을 제 사무실에 보내왔습니다. 직접 그 한국 대사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고 보내와서 그 교통부 차관을 만나서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한국도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해서 설명회 때 한국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저한테 연락을 와서 한국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와서 저는 에디슨 모터스라고 한국에서 그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멕시코에 오셔서 그 교통부 차관하고 직접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결말은 안타까운 결말이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전기버스를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정부가 하는 프로젝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도 멕시코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멕시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간단히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멕시코 간의 경제협력 공동회의가 2018년도에 회의를 한 이후로 아직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여서 양국 간의 경제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짚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정례화된다면 현재 그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하나하나 팔로우업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국 간 FTA 추진도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 다음에 우리 김 대사님께서 좋은 발표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멕시코 간의 상공회의소가 저는 있는 줄 알고 이제 가봤는데 멕시코 측보다는 아쉽게도 우리 측의 열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못하고 나온 게 아쉽습니다만은 멕시코와 한국 간의 상공회의소를 재결성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우리 기업, 그다음에 멕시코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SP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는 32개 주가 있는데 주정부가 이 KSP 사업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KSP 사업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KSP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상원과 함께 세미나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상원과 함께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는데 얼마나 호응이 좋았냐면 상원 의장, 그다음에 상원 아태위원장, 외교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축사와 많은 시간 자리를 같이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양국 관계 중에 경제, 정치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자료들을 보니까 다양한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